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어서 서양 윤리와 세계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윤리는 우리가 크게 서양 윤리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게 될 윤리의 그 큰 두 개의 흐름인 이론이 있는데 공리주의와 의무주의가 있어요. 그 공리주의와 의무주의가 이제 서양 윤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양 윤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 윤리, 헬레니즘 시대 윤리, 중세 그리스 윤리, 근대 윤리에 이어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흘리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의 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그 선두주자를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가장 주된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의 무기를 자각하고 진리를 추구해 나갈 것을 역설한 그런 대표적인 학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제자가 플라톤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데아만이 참된 세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사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절대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만이 참된 세계다라고 한 이 사람의 얘기는 그 근거가 현상의 세계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데 반해서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만이 가장 참된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능을 훌륭히 해내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자신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성을 발휘해서 덕을 행하는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즉 좋은 행동이 몸에 배도록 끊임없이 습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대표적인 그 얘기 중 하나가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생활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서양 윤리에서의 그 대표적인 학자를 통해서 어떻게 윤리의 기본 개념들을 그 학자들을 통해서 흘러왔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에서는 스토아파의 금욕주의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 윤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때부터 그 세계의 시민주의를 표방하는 윤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정복을 통해서 유럽, 인도, 페르시아 사람 등 각지에서 서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종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때부터 가장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윤리가 서서히 이 시절부터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서의 그 윤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 쭉쭉 한번 그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저 뒤에 가서 그 서양 윤리 중에 이제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어쨌든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 시대의 윤리에서는 우리가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힘쓴
그런 내용을 힘쓴 사람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참된 선을 실현할 수가 없고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신앙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절대자에게 귀함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이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제 도구 철학의 뒤를 이어서 스콜라 철학인데, 이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점된 것은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앙하고 이성과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두 개를 이제 가장 아이디어하게 결합시켜 보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의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신앙 중심의 중세 그리스도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인간 중심의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부흥되고 우리가 가장 널리 알고 있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제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더불어서 자연과학도 같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한 것은 어떤 데 의미를 두는 거냐면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 이런 것을 많이 바꾸어 놨는데, 즉 그래서 예전에는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때부터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과 사고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대 경험론과 합리론에서 경험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홉스라고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게 홉스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법과 규범을 만들고 이거를 진행하기 위한 정부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험론에서의 대표적인 학자는 우리가 이제 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흉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감정을 중시하면서 모든 사람한테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쾌감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 이 흉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우리 이론의 양대 산맥으로 윤리에서 배우게 되는 공리주의의 가장 모태가 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 윤리의 모태가 되는 것이 이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론은 가장 대표적인 학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데카르트인데,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확고부동한 명제를 통해서 진리 탐구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진리 탐구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데카르트 시대부터이고, 데카르트의 이 내용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믿음, 윤리 사상 이런 걸 이어받은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물질과 사유는 자연의 두 가지 속성으로 자연에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말하고자 했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을 자연과 분리시켰고,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데카르트는 그렇게 보았는데, 스피노자는 자연의 일부다. 그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외적 강제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했다라고, 그렇게 한 차원 더 나가는 그런 합리론의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흉을 통해서 공리주의의 윤리의 모태를 보았다면, 그 다음에 칸트를 통해서 이상주의, 즉 의무론이라고 하는 의무주의, 이 이론의 모태를 보게 되는데,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도덕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다.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선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주의, 이 칸트의 도덕 법칙은 뭐냐면 가장 유명한 그 정언 명령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내 의지의 경률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를 해라 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정언 명령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오면서 그 의무주의의 칸트의 얘기를 이어서 이제 헤겔이 나오게 되는데, 헤겔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 우리가 헤겔을 주목하는 것은 헤겔은 윤리의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 역사적 측면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족의 원리와 시민사회의 원리를 결합시킨 최고의 인륜이라고 하는 거다. 인륜의 형태다. 그래서 공동체의 윤리를 인륜이라고 부르면서 국가를 최고의 인륜 형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서양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큰 학자들과 그 서양의 윤리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서양 윤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되기 쉽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게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의무주의, 이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주의적인 윤리를 얘기할 때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그 1940년에 독일 점령지인 폴란드에서 원래 나치주의자인 쉰들러가 처음에는 나치에 아부하면서 자기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쉰들러가 유태인인 회계사 아이작 스턴하고 친분을 맺게 되면서 점차 이제 나치의 그 비인간적인 잔혹성을 목격하게 되고, 나중에 그 쉰들러가 일하고 있는 그 곳에서 죽음을 맞게 될 유태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구해낼 명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의 명단 1,100명을 자신의 돈으로 구해내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에서 그 의무주의적인 내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의무주의에서 쉰들러 리스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해내야 된다. 즉 쉰들러가 한 행위는 누구라도 어떠한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의무주의에 대한 어떤 그 쉰들러 리스트 나중에 한번 볼만한 영화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면 좋겠고, 이제 공리주의에서의 벤담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흉 이어서 이제 흉에서 그 가장 공리주의의 모태가 되었다면 벤담에 이르러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에서 주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에서는 이제 그 밀도 마찬가지로 그 공리주의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같이 주창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평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그 공리주의가 주창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외에 그 소수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리주의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선택을 할 때 이런 공리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리주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제 이 괴물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무서움을 통해서 이렇게 지르게 되는 비명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이제 무서움을 줘서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인간 소녀인 부가 이 몬스터 주식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인공인 설리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소녀인 부를 통해서 설리가 아이들의 비명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에너지원보다는 아이들의 웃음을 통해서 얻어내는 에너지원이 더 큰 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의 한 예로 몬스터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아이들이 비명을 통해서 지어내는 그 에너지원과 웃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에너지원이 어떤 것이 더 부가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 얘기에서는 웃음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원이 더 많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 윤리를 흘러서 이제 현대의 윤리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윤리의 사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생철학, 실존주의 또는 실용주의, 생면존중,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현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현대 윤리라고 윤리의 중요한 어떤 주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대윤리의 대표적인 학자가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는 금욕적 생활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고통의 싹은 아예 잘라버려라. 그래서 이성주의, 근대의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이성보다는 감정과 의지, 지식보다는 직감과 체험 이런 것을 중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의미는 직관적인 통찰로 파악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쇼펜하우어이고,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 개인적, 독자적 이런 주체적인 존재 방식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그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내 삶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라고 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은 본질이 어떤 모양을 하고 태어나든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본인의 실제 모습으로서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어떤 실존주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듀이는 실용주의에 대한 것, 즉 도덕이나 윤리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고정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진부하는 도덕적인 가치가 최고선이다라고 실용주의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사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간디와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인간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디, 생명 존중에 대한 거를 몸소 실천한 이런 두 사람을 통해서 현대윤리에서 생명 존중 사상이 중요한 그런 윤리의 사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존중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법과 윤리의 관계가, 법은 어떤 것이며 윤리는 어떤 것이냐에 이거를 또 영화에서 나온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대부입니다. 아마 대부를 시리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 보셨을 건데, 이 대부에서
법은 뭐고 윤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아마 안 본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어떤 한 남자가 자기 딸이 데이트를 하다가 그 남자에게 이제 굉장히 남자에게 뭐라고 하나요? 검사를 당하려고 하다가 저항을 해서 명예는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그 아이가 굉장한 어떤 그 사람을 때려서 뭐 턱이 으스러지고 철사로 봉합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한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아이가 굉장히 이제 추해져 버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경찰에 가서 어떤 재판을 받았는데 기가 막히게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자기 딸은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 사고를 친 그 사람들은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유예를 하면서 자기를 그 사람들이 비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악당들한테 폭행을 당한 자기 딸은 영원히 치유받지 못할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이 악당들은 재판을 받긴 받았고 재판을 통해서 집행유예라고 하는 어떤 그 법의 처단을 받긴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집행유예 자기 딸의 상황과 이런 법의 처단을 집행유예라고 하는 법의 판결을 받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이 법이 제대로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를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대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윤리에서의 얘기는 법과 윤리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게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법이 왜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 옳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을 뭐에다 대고 이 법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바로 윤리의 잣대를 둔다는 것입니다. 즉 법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윤리는 옳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윤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윤리라는 거에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의 위에 더 상위에 있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큰 얘기로는 이렇게 서양 윤리와 현대 윤리를 통해서 서양 윤리에서 현대적 의미를 보면 우리가 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간호윤리를 배움에 있어서 서양 윤리의 흐름을 보았냐면 서양 윤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 던져주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즉 여러 시대, 헬레니즘 시대, 중세 그리스도 시대, 그 다음에 근대 칸트 이런 모든 그런 사상들을 통해서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의 존엄한 존재다. 그 다음에 서양의 윤리 사상은 개인의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윤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진정한 행복은 전체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이상사회나 이상국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나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서양 윤리에서 현대적 의의를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가 이제 이렇게 서양 윤리를 흘러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동양 윤리를 통해서 한국 윤리를 살펴보았고 이제 서양 윤리를 통해서 현대 윤리를 돌아오면서 이제 세계 윤리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세계 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서양의 경우는 인간 중심적이고 기계론적인 자연관을 주로 봤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핵전쟁, 또 인구 폭발, 식량 부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일부의 나라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고 다 같이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정화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나라, 사회,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더 넓게 나라 또는 이념으로 종교
이런 모든 입장을 떠나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국적인 기준으로 하나의 세계윤리가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계윤리라고 하는 것이 왜 나만, 아니면 내 지역만, 내 나라만 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필연적으로 엮여져서 세계윤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윤리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스킹인데, 이 한스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윤리의 기본 방향을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폭력적 문화와 생명 존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윤리라고 하는 방향성은 연대성 문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가 실천돼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관용의 문화와 진실한 언행이 실천돼야 된다고 보았고, 마지막 기본 방향은 평등한 문화와 남녀 간의 동반자 정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 한스팅은 세계윤리의 기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윤리 선언문도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전체의 동리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생명의 공동체,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지구의 보존을 위해서 공기와 물, 흙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친절하고 관용적으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 노인,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장애인, 난민,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이류 시민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도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또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지배와 남용도 배격해야 한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을 좀 더 크게 넓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윤리의 의의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세계화는 단순히 문호개방 또는 교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인의 평화와 복리 향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 협력하고 공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화의 과제를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우리만해도 예전에는 우리가 그 단일민족, 백이민족으로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동남아시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을 통해서 또는 여러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제 다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중요시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세, 즉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세계화의 큰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윤리의 의의를 정리를 해본다면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해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 세계인 모두가 각자가 지닌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서 하나의 지구촌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윤리에 의해서 앞에서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데
전쟁이 이제 혹시 못 보신 사람을 위해서 이 영화는 아프리카의 참혹한 실상을 영화 속에서 보여준 영화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1990년대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싸고 내전이 이렇게 벌어진 그 시에라리온의 슬픈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주익 감독이 피 묻은 보석을 싼 값에 사들여서 수익을 내는 세계 유수의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이 11년의 내전 동안에 자기들이 다이아몬드를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영화를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우리가 세계 윤리라고 하는 모든 윤리의식을 굉장히 자극한 그 영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백화점이나 어떤 곳에 이런 그런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사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개인의 행위에 주목해서는 아무런 윤리적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것이 영화화해가지고 보여주는 실상은 그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행위가 수많은 사람의 그거를 채취하고 그것으로서 어떤 그 삶의 형태를 이끌어가는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시에라리온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다이아몬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잘 먹고 있는 초콜릿, 커피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초콜릿 커피는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린이 노동력이 착취당해서 하고 이게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한 아동 인권 보호단체에서 그 초콜릿의 주 원료가 코코아에서 이제 재배가 되게 되는데, 이 코코아 농장에서 어린이들이 뭐 매일같이 10시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노예처럼 그리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45% 이상이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서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9세에서 12세,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의 수천 명이 매매되었다라고 하는 유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임금의 어린이 노동력이 100여 동원된 것이 이러한 그런 우리가 먹고 지금 현재 아무렇지나 않게 쉽게 사서 먹고 있는 초콜릿 커피 같은 거에도 그런 세계적인 윤리의 문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초콜릿을 즐기고 초콜릿 산업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그것을 판매해줌으로 인해서 어린이 임신 매매라든지 노동 착취를 돕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이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더 많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의 노동력이 우리가 착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곧 이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고 세계가 모든 부분에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초콜릿을 사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런 한 면의 안에서도 내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초콜릿을 먹지 말아야 되고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윤리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윤리적이기를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먹지를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의식하게 하고 싶은 이유는 사회 구조에 대한 윤리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우리의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큰 윤리적인 결과들이
바로 사회 구조 속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어떤 거라기보다는 사회 구조가 달라지는 거면 사회 구조는 또 누가 바꾸는 거냐? 이 사회 구조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사회 구조가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사회 구조는 이제 우리의 삶이 윤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호윤리 들어가기 이전에 있어서 크게 간호윤리 왜 배워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윤리의 어떤 흐름과 특징을 동양윤리, 한국윤리, 서양윤리, 그 다음에 세계윤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